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는 디지털 스토리 스튜디오의 김유석입니다. 오늘은 시간을 거슬러 조선시대로 돌아가서요. 아주 흥미로운 미스터리를 하나 파헤쳐볼까 합니다. 그건 바로 퇴직해서 이제 아무 권력도 없는 전집 사또에게 왜 지방 아전들은 계속해서 뇌물을 갖다 바쳤을까 하는 점입니다. 사실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죠. 권력이라는 건 지금 그 자리에 있을 때, 즉 실권을 쥐고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. 그런데도 당시 지방의 실무를 꽉 쥐고 있던 향리들은 이미 관직을 떠나버린 사또에게 꾸준히 뇌물을 보냈다는 겁니다. 대체 왜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졌을까요? 이 기묘한 현상 속에 숨겨진 조선 사회의 비밀, 지금부터 추적해 보겠습니다. 자,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. 이건 한두 번 있었던 예외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. 이건 하나의 시스템이었어요. 퇴직한 관리에게 뇌물을 바치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결코 멈추지 않는 시스템이었던 거죠. 이 그림을 보시면 그 구조가 한눈에 들어옵니다. 지방의 향리가 퇴직한 전직 수령에게 뇌물을 보내면요. 그 돈이 다시 중앙에 있는 현직 고위 관료에게 영향을 미치는 데 쓰이는 구조입니다. 이걸 거관예라고 불렀는데 이게 무슨 떠나는 사람에 대한 예의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. 퇴직 후에도 그 사람의 영향력을 돈으로 사고 파는 아주 체계적인 비즈니스 모델이었던 셈입니다. 그렇다면 이 시스템을 움직이는 진짜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? 놀랍게도 그건 법이나 제도가 아니었습니다. 바로 사람, 즉 보이지 않는 강력한 인맥 카르텔이었습니다. 조선 사회를 실제로 지배했던 건 바로 이 세 가지 끈이었습니다. 스승과 제자라는 관계, 관직에서의 선배와 후배라는 관계, 그리고 같은 지역 출신이거나 같은 집안이라는 인척과 연고. 이 촘촘한 인간관계 네트워크가 나라의 공식적인 법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거죠. 이러니 새로 부임한 사또가 자기 전임자의 스승이나 선배한테서 부탁이 들어오는데 그걸 어떻게 거절하겠어요.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겠죠. 물론 조선 정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진 않았습니다. 분경이라는 말로 이런 사적인 로비 행위를 딱 규정하고 엄격하게 금지했죠. 하지만 법으로 막기에는 이미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린 이 인맥 카르텔의 힘이 너무나도 막강습니다. 자,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데요. 이 부패 카르텔의 가격표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여기에는 아주 냉정하고 계산적인 법칙이 숨어 있었습니다. 바로 이 슬라이드가 이번 이야기의 핵심, 아하 하는 지점입니다. 현직 사또가 가진 권력의 가치를 100이라고 본다면요. 퇴직한 사또의 영향력은 약 20에서 30 정도의 가치로 거래가 됐다는 겁니다. 실권은 없지만 그가 가진 인맥과 정보의 힘이 돈으로 환산돼서 시장 가격을 형성하고 있었던 거죠. 정말 놀랍지 않나요? 표로 정리하니까 더 명확하게 보이죠? 현직 관리에게 주는 돈이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운영비에 가깝다면 퇴직 관리에게 주는 이 20에서 30%는 미래를 위한 보험료이자 그들이 가진 인맥 네트워크에 계속 접속하기 위한 구독료 같은 성격이었던 겁니다. 이건 정의나 의리 같은 감정적인 선물이 아니라 철저한 손익계산에 따른 투자였던 거죠. 그러니까 그 보험료를 왜 냈느냐, 핵심은 이겁니다. 첫째, 그 사람이 나중에 더 높은 자리, 중한의 요직으로 복귀할 때를 대비한 정치적 보험이었고요. 둘째, 전임자의 인맥을 이용해서 새로운 후임자를 압박하고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는 방패막이로도 썼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한 명한테만 보내고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. 그 지역을 거쳐간 모든 전임자들에게 다 보내야 하는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악순환의 고리였던 겁니다. 자, 이제 이야기의 방향을 좀 바꿔보겠습니다. 이 거대하고 교묘한 부패 시스템을 계속 굴러가게 만든 그 엄청난 돈. 과연 그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? 이 그림이 그 씁쓸한 진실을 다 보여줍니다. 향리들이 바친 뇌물은요, 그들 자기 돈이 아니었습니다. 이 부패 피라미드의 가장 밑바닥, 힘없는 백성들의 피와 땀을 쥐어짜서 마련한 돈이었습니다. 결국 전관예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고스란히 백성들의 고통으로 되돌아온 거죠. 이 끔찍한 현실을 우리 역사 속 위대한 탐정 다산 정약용은 이렇게 한마디로 규정했습니다. 이것은 이민의 고혈, 즉 관리와 백성의 피와 땀을 짜내는 행위다.
이 한 문장에 당시의 분노와 슬픔이 모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다사는 그냥 분노하고 진단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. 이 이야기의 진정한 영웅이죠. 이 뿌리 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. 다산에게 이 전관예우는 그저 나쁜 관행 정도가 아니었어요. 지방 행정 전체를 갉아먹는 암세포로 본 겁니다. 그래서 그는 단순히 거절하세요라고 말하는 걸 넘어서 이 암세포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구체적인 시스템적 방어 기제를 설계했습니다. 다산이 제시한 3단계 방어 시스템. 이건 뭐 지금 봐도 감탄이 나올 만큼 구체적이고 현실적입니다. 첫 번째는 기록과 거리두기예요. 청탁 편지가 오면 정중하게 답장은 하되 공적인 업무라 사사로이 처리할 수 없습니다. 라고 명확히 선을 긋고 그 편지들을 전부 증거로 보관하라는 거죠. 두 번째는 독립성 구축입니다. 전임자가 남겨둔 인맥이나 정보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법을 치열하게 공부해서 판단의 주도권을 쥐라는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, 물리적 차단입니다. 아예 직무실 문을 엄격하게 통제해서 부패한 청탁이 비집고 들어올 틈 자체를 주지 말라는 것이었죠. 정말 철저하죠. 그리고 이 모든 해결책의 바탕에는요, 다산의 아주 깊은 철학이 있었습니다. 이 문장이 그 핵심을 보여주죠. 전임자에 대한 진정한 예우는 그 사람의 사적인 부탁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가 남겼던 좋은 정치를 이어가는 것이다. 은혜는 개인에게 갚는 게 아니라 백성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리더십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입니다. 오늘 우리는 조선시대의 낡은 문서 속에서 어쩌면 지금 우리 사회의 거울을 본 것 같기도 합니다. 그렇다면 시스템의 공정성은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? 600년 전 다산 정약용은 이 부당한 압력을 끊어내는 해법은 결국 법이나 제도를 넘어서 리더 한 사람의 단호한 용기와 원칙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. 오늘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. 과연 지금의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얼마나 달라졌을까요?